그냥 죽어줘.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 안 그래?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내의 귓가에 남편이 나직이 속삭였다. 그는 그녀가 아무것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똑똑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맹세했다.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50층.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된다. 강은채와는 다른 이름, 다른 모습. 그녀의 이름은 한지은이었다. 그녀는 깔끔한 셔츠와 편안한 바지 차림으로 그 흔한 명품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단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커다란 창가에 서서 손에 든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민국 전자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명성과 재벌가 출신의 남편을 둔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과의 대화 속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감돌았고 완벽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 똑딱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지은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허함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버지 생신 파티 준비는 다 됐어. 침실에서 나온 남편 김민준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서 업무를 확인하는 듯 건조하고 딱딱했다. 응, 거의 다 끝났어. 호텔 예약부터 초대장까지. 오늘은 최종 점검만 하면 돼. 지은은 거울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실망감이 숨어 있었다. 남편은 그녀가 밤샘 작업을 해가며 준비한 일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일찍 출근해야 해서 아침은 같이 못 먹겠네. 민주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서둘러 말을 이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듯 웃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는 지은이 혼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지은은 민준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거실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깨달았다. 결혼 10년 전 이토록 차갑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아무리 화려한 요리라도 혼자 먹는 식사는 쓸쓸했다. 창밖으로는 한강과 고층 건물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풍경조차 그녀를 더욱 차갑게 만들 뿐이었다. 오후 3시, 지은은 아버지의 생신 파티 준비를 최종 점검하고 차에 올랐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온종일 준비에 시달린 피로감이 역력했다.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지은은 백미러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그녀는 잠시 차를 멈췄다. 옆 차선에는 택시와 버스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이윽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지은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방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지은의 차가 옆으로 튕겨져 나갔다. 오른쪽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커다란 트럭이 그녀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에어백이 터지고 창문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렸다. 아, 지은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의식은 빠르게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사고 현장 주변의 사람들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아이고, 여기 사고 났어요. 구급차 불러요. 누가 안에 있어요. 빨리 문 열어봐요.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고 현장 주변을 가득 채웠다. 몇 분 후, 119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그녀의 몸을 들것에 옮겼다. 맥박이 미약합니다. 빨리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그녀는 국립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한편 회사에서 회의 중이던 민주는 전화가 울리자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네. 여보세요. 김민준 씨 되십니까? 사모님인 한지은 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네, 교통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그의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서요. 지금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이 다쳤나요? 빨리 가보세요. 민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30분 후, 그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로 향했다. 아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주는 의료진에게 아내의 상태를 물었다. 심각한 뇌진탕으로 의식이 없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주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최대한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서류 몇 가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민준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지은은 중환자실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고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과 감겨있는 눈을 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힘내세요. 사모님은 곧 깨어나실 겁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민준을 위로했지만 민준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다시 아내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걱정이나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다른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사고 사흘째 되는 날, 서울 국립대학병원 중환자실, 여러 의료 장비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한지은은 하얀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그녀의 생체 신호가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때 지은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지은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 의식이 있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왜 움직이지 않는 거지? 주변의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의료 장비의 규칙적인 삐소리,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의 발소리, 심지어 병실 문을 여는 소리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왜 몸이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들어왔다. 지은은 남편의 발소리를 알아챘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아, 진짜 병원 지겹네. 민준이 한숨을 쉬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지은은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평소 자신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 이제 좀 깨어날 때도 됐잖아. 민준의 목소리는 걱정과는 거리가 먼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지은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세라야.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윤세라가 아닌 주세라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응, 나야. 병원이야. 아직 의식이 없어. 민준의 목소리는 갑자기 낮아졌다. 미안해. 여보, 상황이 이래서 자주 못 만나네. 미안해.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목소리. 그가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주는 다시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의사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대. 영원히 이대로일 수도 있대. 지은은 그의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차라리 이대로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지은은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니, 빨리 죽는 게 가장 좋지. 그래야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이제 우리의 길이 분명해졌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지은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10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이 그녀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니, 그녀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세라야, 나 정말 힘들었어. 사랑 없는 결혼 생활 10년. 정말 지옥 같았어. 널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처음부터 지은이랑 나는 맞지 않았어. 지은의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래. 맞아. 이젠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몰래 만나지 않아도 돼.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하며 말했다. 빨리 널 만나고 싶다. 매일 병원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지긋지긋해. 매일 걱정하는 척하기도 힘들어. 지은은 민준의 차가운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도 우리가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내가 불쌍한 남편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민준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모든 게 정리되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민준은 전화를 끊었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지은은 절망에 빠졌다. 남편의 배신도 끔찍했지만 그녀의 재산을 노리는 두 남녀의 탐욕은 더 역겨웠다. 이들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지은은 자신의 처지를 똑똑히 이해했다. 남편과 그의 내연녀는 그녀가 깨어나지 않기를, 아니,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지은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깨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이 모든 대가와 고통을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모니터의 심장 박동수가 미세하게 올라갔지만 아무도 그것이 지은의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의식이 없는 몸에 갇힌 채 지은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의 병실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감옥과도 같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 모든 것은 지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삶의 창구는 귀였다. 그녀는 모든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멀리 복대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 의료 장비의 규칙적인 삐소리,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남편 민준의 목소리. 민준은 매일 아침 병실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지은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습관처럼 병실에 들러 서류를 뒤적거리거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곤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은을 향한 걱정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오직 짜증과 냉기만이 가득했다. 오늘은 좀 어때? 그는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고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주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라야, 나야, 병원이야. 지겨워 죽겠어. 지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 앞에서, 그녀의 침대 옆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지은은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민주는 세라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낱낱이 드러냈다. 이사한테 물어봤는데 언제 깨어날지 모른대. 영원히 식물인간으로 남을 수도 있대.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지은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지은의 삶이 아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은이 아버지한테는 그냥 내가 열심히 병간호하는 착한 사위인 척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줄 알면 회사를 통째로 넘겨줄지도 모르지. 지은은 그의 말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의 재산과 회사만을 탐냈던 것이다. 그녀는 10년 동안 그에게 속아왔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민주는 세라와 전화를 끊고 잠시 지은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낯선 느낌이었다. 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지은아, 그냥 이대로 죽어줘. 그럼 내가 다 해결할게. 너만 없으면 모든 게 완벽해져.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끔찍한 잔인함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를 향한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깨어나 복수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병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그냥 죽어줘. 그럼 다 해결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지난 10년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공허한 집, 그리고 가면을 쓴 남편.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는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차트를 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유재성이었다. 그는 지은의 새로운 담당의였다. 재성은 침대 옆에 섰다. 그는 차트를 보며 지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이름, 나이, 그리고 병력을 읽어 내려갔다. 한지은, 10년 전 그 지은이 맞나? 재성은 지은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차트에서 눈을 떼고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는 지은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그녀를 떠나야만 했다. 그때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준아, 나야. 재성은 무의식적으로 지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재성은 지은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를 살폈고 신경 반사를 확인했다. 그는 다른 의사들이 놓쳤던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빛에 미세하게 반응했고 신경 반사는 살아있었다. 이상하다. 이건 단순한 식물인간 상태가 아닌데. 재성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차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뇌파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그녀의 뇌파는 다른 식물인간 환자들과는 달랐다. 그녀의 뇌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지은아, 너 혹시 내 말 들리니? 재성은 지은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박동수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재성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은아, 나야, 유재성, 10년 전. 내가 너를 떠났던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어. 재성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지은은 그의 손길에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재성은 지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10년 전, 그가 왜 그녀를 떠나야 했는지, 그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재성과 자신을 갈라놓기 위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다. 지은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나는 반드시 너를 깨어나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거야. 재성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삶의 희망을 보았다. 지은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10년 전 갑자기 자신을 떠났던 유재성의 목소리. 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민준이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 그리고 재성과 자신을 갈라놓기 위해 끔찍한 거짓말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지은은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녀는 민준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고 재성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그의 변심으로만 치부했다. 그녀는 10년 동안 가짜 행복에 속아 살아온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민준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그를 향한 복수심이 더욱 활활 타올랐다. 다음 날 오후, 재성은 다시 지은의 병실을 찾았다. 민준은 없었다. 그는 재성에게 지은의 상태를 물었고 재성은 늘 그랬듯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재성은 민준이 병실을 떠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다가갔다. 지은아, 혹시 내 말 들리니? 재성은 지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박동수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재성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지은아, 어제 내가 했던 이야기 다 들었지? 이제 내가 왜 너를 떠나야 했는지 알겠지? 그녀의 심장 박동수가 더욱 빠르게 뛰었다. 재성은 확신했다. 그녀가 듣고 있다는 것을. 지은아, 만약 내 말 들리면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라도 움직여봐. 지은은 온몸의 힘을 손가락 끝에 모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움직였다. 재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정말 움직였어, 지은아. 한 번만 더. 지은은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움직였다. 재성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은은 재성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 10년 전 자신을 떠나야 했던 아픔을 고백하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지금 그녀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삶의 희망을 보았다. 지은아,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깨어나게 할 거야. 재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은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병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낮에 재성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그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재성과의 과거를 떠올렸다. 풋풋했던 20살. 대학 캠퍼스에서 만났던 재성. 그는 의대생이었고 그녀는 미술을 전공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고 그녀는 그의 학구열에 존경을 표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민준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민준은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그녀에게 온갖 달콤한 말을 속삭였고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속내를 숨겼다. 그는 재성과 그녀를 갈라놓기 위해 재성을 협박했다. 재성의 가족과 그가 다니는 병원을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재성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떠나야만 했다. 민준, 그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지은은 민준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반드시 그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재성의 동료 의사였다. 그는 지은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트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지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저 의무적으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갔다. 지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이번에는 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언젠가 재성에게 자신이 들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준과 세라의 대화, 그들의 끔찍한 계획까지도.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재성에게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민준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은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세라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들의 끔찍한 계획, 돈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바라는 잔인한 속삭임. 지은은 이 모든 것을 유재성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재성이 병실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매일 아침 민준이 떠나고 나면 그녀는 재성의 발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 드디어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나왔어. 재성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차트를 보며 지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수는 미세하게 올라갔다. 재성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지은아, 오늘은 내 손가락을 움직여서 우리만의 대화를 해볼까? 재성은 지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내 말에 동의하면 손가락 한 번, 동의하지 않으면 2번 움직여줘. 알겠지? 지은은 온몸의 힘을 손가락에 집중했다. 그녀는 손가락 한 번을 움직여 재성의 말에 동의했다. 재성은 그녀의 반응에 감격했다. 정말 대단해. 지은아, 재성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15번째 질문. 네가 지금 갇힌 상태라는 걸 알고 있니? 지은은 손가락 한 번을 움직였다.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2번째 질문. 내가 너의 담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니? 지은은 다시 손가락 한 번을 움직였다. 3번째 질문. 내 남편이 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지은은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재성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민준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번째 질문.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지은은 다시 손가락 2번을 움직였다. 재성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재산을 탐내는 것을 넘어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재성은 민준에 대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재산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죽이려고 한다는 끔찍한 사실을 직감했다. 지은아, 내 남편이 너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니?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재성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세상에, 정말 그랬구나. 재성은 자신의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10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그녀가 또다시 민준에게 해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그는 고통스러웠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내가 그때 너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재성은 자책하며 말했다. 지은은 손가락 2번을 움직여 그를 위로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재성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지은아,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 우리는 이제부터 함께 싸워야 해. 너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해. 재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손과 발이 되어줄게. 너는 내게 증거를 알려주고 나는 그 증거를 모아서 그들을 파멸시킬 거야. 지은은 손가락 1번을 움직여 재성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재성이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다. 재성은 지은의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팔다리를 마사지하고 근육을 이완시켰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지은은 그의 손길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은아, 포기하지 마.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재성은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한지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유재성과 함께 복수를 계획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김민준이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지은은 손가락 움직임을 이용한 암호로 민준이 보름 전부터 그녀의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사실을 재성에게 알렸다. 이 사실은 민준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해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보험 가입, 그것도 사고 직전에. 재성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 단순한 불륜남을 넘어 살인 미수범일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민준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이성을 붙잡았다. 지은아, 아주 중요한 정보야. 고마워. 재성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그녀를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재성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은의 담당 주치의 신분으로 민준이 지은의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성은 분노를 억누르며 전화를 끊었다. 민준은 지은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지은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민준이 병실에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미건조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지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주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라야, 나야, 병원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그는 셀에게 지은의 상태를 설명했다. 의사가 그러는데 곧 있으면 인공호흡기를 떼야 할 수도 있대. 지은이 아버지한테는 그냥 내가 열심히 병간호하는 척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줄 알면 회사를 통째로 넘겨줄지도 모르지. 민준은 비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민준은 세라와 전화를 끊고 잠시 지은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차갑고 낯설었다. 지은아, 그냥 이대로 죽어줘. 그럼 내가 다 해결할게. 너만 없으면 모든 게 완벽해져.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끔찍한 잔인함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를 향한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깨어나 복수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한편 배숙자 간호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보며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했다. 그는 매일 병실에 찾아왔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은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눈치였다. 어느 날 아침, 숙자는 민준이 병원 복도에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지은의 생명보험에 대해 묻고 있었다.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입한 추가보험금도 적용이 되나요? 숙자는 그가 추가보험금에 대해 묻는 것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고 직전에 추가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지은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숙자는 민준에 대한 모든 것을 재성에게 이야기했다. 재성은 숙자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숙자의 이야기가 자신의 추측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님께서 제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재성은 숙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부디 사모님을 지켜주세요.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숙자의 도움으로 민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민준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유재성과 배숙자 간호사의 도움으로 한지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민준이 그녀의 생명보험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과 배숙자 간호사가 그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곧 깨어나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재성은 매일 오후 민준이 병실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 지은의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팔다리를 마사지하고 근육을 이완시켰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지은은 그의 손길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지은아, 오늘은 손가락으로 긍정과 부정을 표현해볼까? 재성은 지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네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손가락을 한 번,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손가락을 2번 움직여줘. 알겠지? 지은은 온몸의 힘을 손가락에 집중했다. 그녀는 손가락 한 번을 움직여 재성의 말에 동의했다. 재성은 그녀의 반응에 감격했다. 좋아. 첫 번째 질문. 내 남편이 너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니? 지은은 손가락 2번을 움직였다. 네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민준의 끔찍한 계획을 재성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재성은 그녀의 대답에 표정이 굳어졌다. 지은아, 정말이야, 민준이 너를 죽이려 했어. 지은은 손가락 한 번을 움직였다. 재성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세상에, 정말 그랬구나. 그 사람이 널 이렇게 만든 거야. 그 사람이 널 이 지옥에 가둬놓은 거야. 재성은 자책하며 말했다. 지은은 손가락 2번을 움직여 그를 위로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재성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재성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이제부터 우리는 증거를 모아야 해. 네가 들은 모든 것을 내게 이야기해줘. 민준과 세라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두 다. 지은은 온몸의 힘을 모아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녀는 민준과 세라의 대화 내용을 재성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의 끔찍한 계획, 보험금, 그리고 그들이 그녀의 아버지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까지. 지은은 모든 것을 낱낱이 재성에게 이야기했다. 재성은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준이 단순한 불륜남을 넘어 끔찍한 살인 미수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을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한편 민준은 지은이 깨어나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보험금을 빨리 받고 싶었고 지은의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넘겨받고 싶었다. 그는 재성에게 지은의 상태를 물었다. 박 선생님, 제 아내는 언제쯤 깨어날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미건조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분의 뇌파가 미세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복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성의 말에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지은이 깨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졌다. 그는 지은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병원을 떠나 주세라를 만났다. 세라는 민준에게 짜증을 냈다. 오빠, 그 여자 언제 깨어나는 거야? 내가 오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미안해. 세라야,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근데 의사가 그러는데 깨어날 수도 있대. 뭐 정말 안 돼. 그 여자 깨어나면 우리 다 망하는 거야. 세라는 불안해하며 소리쳤다. 민준은 세라를 진정시켰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지은이 아버지한테 잘 말해서 회사를 먼저 넘겨받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겨. 민준은 세라를 달래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은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유재성과 한지은은 비밀리에 협력하며 김민준의 파멸을 위한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다. 지은은 손가락 움직임을 이용한 암호로 민준의 계획을 재성에게 전달했고, 재성은 지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민준이 지은의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내역, 그가 주세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불법적인 자산 이동 내역까지. 그들은 민준의 탐욕과 악행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날 오후, 민준은 지은의 병실에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미건조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지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주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라야, 나야, 병원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그는 셀에게 지은의 상태를 설명했다. 의사가 그러는데 곧 있으면 인공호흡기를 떼야 할 수도 있대. 지은이 아버지한테는 그냥 내가 열심히 병간호하는 척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줄 알면 회사를 통째로 넘겨줄지도 모르지. 민준은 비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민준은 세라와 전화를 끊고 잠시 지은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차갑고 낯설었다. 지은아, 그냥 이대로 죽어줘. 그럼 내가 다 해결할게. 너만 없으면 모든 게 완벽해져.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끔찍한 잔인함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를 향한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깨어나 복수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한편 배숙자 간호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보며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했다. 그는 매일 병실에 찾아왔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은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눈치였다. 어느 날 아침, 숙자는 민준이 병원 복도에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지은의 생명보험에 대해 묻고 있었다.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입한 추가 보험금도 적용이 되나요? 숙자는 그가 추가 보험금에 대해 묻는 것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고 직전에 추가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지은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숙자는 민준에 대한 모든 것을 재성에게 이야기했다. 재성은 숙자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숙자의 이야기가 자신의 추측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님께서 제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재성은 숙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부디 사모님을 지켜주세요.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숙자의 도움으로 민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민준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지은의 아버지 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지은이가 아직 의식이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제가 지은이 목까지 회사를 돌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어 드릴게요. 한 회장은 민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민준을 믿었고 그를 신뢰했다. 그는 민준에게 회사의 중요한 기밀 서류들을 넘겨주었고 민준은 그 서류들을 이용해 회사의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민준의 계획은 이미 재성과 숙자에게 알려졌다. 재성은 한 회장의 회사에 잠입해 민준이 빼돌린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숙자는 민준이 회사에 기밀 서류를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재성에게 보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민준이 지은을 죽이려 했다는 증거, 그리고 회사의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까지. 재성은 이 모든 증거들을 한 회장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한지은의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유재성과 배숙자 간호사의 도움으로 김민준의 추악한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다. 지은은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몸의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완전히 깨어나 민준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다. 재성은 지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을 움직이며 근육을 이완시켰다. 지은아,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여봐. 아주 조금만. 지은은 온몸의 힘을 손가락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움직였다. 재성의 얼굴에 희망의 미소가 번졌다. 대단해. 지은아, 정말 대단해. 재성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감격과 희망이 가득했다. 지은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재성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재성은 지은에게 민준의 악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숙자 간호사가 민준이 지은의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성이 그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까지. 지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끔찍한 계획을 재성에게 알려주었고
재성은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민준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재성은 민준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히고 지은의 손을 놓았다. 민준은 재성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박 선생님, 제 아내는 괜찮은 건가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미건조했다. 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재성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민준은 재성의 눈빛을 피했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만 같아 불안했다. 민준은 재성을 내보내고 지은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차갑고 낯설었다. 지은아, 빨리 깨어나야지. 나 혼자서 너무 힘들어. 민준은 거짓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오직 불안과 초조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지은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민준은 지은의 아버지인 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지은이가 아직 의식이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제가 지은이 목까지 회사를 돌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어 드릴게요. 한 회장은 민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민준을 믿었고 그를 신뢰했다. 그는 민준에게 회사의 중요한 기밀 서류들을 넘겨주었다. 민준은 그 서류들을 이용해 회사의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민준의 계획은 이미 재성과 숙자에게 알려졌다. 재성은 한 회장의 회사에 잠입해 민준이 빼돌린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숙자는 민준이 회사의 기밀 서류를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재성에게 보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민준이 지은을 죽이려 했다는 증거, 그리고 회사의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까지. 재성은 이 모든 증거들을 한 회장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재성은 한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한 회장에게 민준의 악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사위이신 김민준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회장은 재성의 말에 놀랐다. 그는 재성을 믿지 않았다.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 사위는 그런 사람이 아닐세. 회장님, 이 증거들을 봐주십시오. 김민준 씨가 사모님을 죽이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회사를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재성은 민준이 빼돌린 돈의 흐름과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민준이 세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민준이 회사의 기밀 서류를 빼돌리는 사진까지 보여주었다. 한 회장은 재성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준을 믿었지만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한 회장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 김민준은 한 회장의 전화를 받자마자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한 회장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지은은 의식이 없고 유재성은 그저 한낱 의사에 불과하다고. 그는 자신의 탐욕과 거짓말이 완벽한 연극이라고 믿었다. 민준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병실 안에는 한 회장과 유재성이 함께 있었다. 민준은 재성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재성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김민준 씨,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은 재성의 눈빛을 피했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만 같아 불안했다. 박 선생님, 제 아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왜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민준은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한 회장은 민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김민준 씨,
당신이 한 회장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지은 씨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그리고 회장님의 회사를 빼돌리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재성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재성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드는 겁니까? 민주는 재성을 향해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썼다.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은 씨의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내역, 그리고 주세라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당신이 회사에 기밀 서류를 빼돌리는 현장을 찍은 사진까지, 이 모든 것을 회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재성은 민준이 빼돌린 돈의 흐름과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민준이 세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민준이 회사의 기밀 서류를 빼돌리는 사진까지 보여주었다. 민준은 재성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한 회장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의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회장은 민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자네는 내 딸을 죽이려 했네. 내 회사를 빼앗으려 했고, 나는 자네를 내 사위로, 내 아들로 믿었는데 자네는 나를 배신했어. 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다. 민준은 한 회장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지은의 침대 옆에 서 있던 재성이 한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지은 씨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재성의 말에 민준과 한 회장은 깜짝 놀랐다. 민준은 지은의 침대를 향해 달려갔다. 지은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뜨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을 향해 있었다. 지은아, 정말 깨어난 거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준은 거짓말을 했다. 그는 지은이 깨어났다는 사실에 불안해졌다. 그는 지은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김민준 씨,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한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그리고 저의 아버지를 속이고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는 것도. 지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은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의식이 없었잖아.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지은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탐욕, 그리고 당신의 배신까지.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악행이 한순간에 폭로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민준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한 회장은 그를 회사에서 해고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민준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주세라 역시 민준의 파멸과 함께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다. 지은은 민준과 세라의 몰락을 지켜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아닌 조용하고 깊은 평화만이 남아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은은 유재성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있었고
혼자서 식사할 수 있었으며 혼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의 그림에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며 위로를 받고 그녀의 그림에서 삶의 희망을 찾았다. 지은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처를 극복해 나갔다. 재성은 지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재활을 도왔고 그녀의 그림 활동을 도왔다. 그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었다. 재성은 지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의 고백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재성에게 미안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닫혀 있었다. 재성은 지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재성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성 씨,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당신에게 제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당신에게 받은 희망을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은 지은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릴 수 있었다. 지은은 재성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렸고 오후에는 재성과 함께 산책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지은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회사를 물려받지 않고 자신이 꿈꾸던 미술관을 설립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고 젊은 화가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재성 역시 자신의 병원을 개원하여 지은과 같은 환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